바이에른이 팔리의 영입을 마침내 모든 합의에 도달했다. 뭐 1년 동안 끌었던 영입이죠. 오피셜만 안 나오고 다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히얼리고가 떴어요. 네. 요즘 물론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히얼리고가 예전보다 좀 틀리긴 하지만 예전 느낌이 아니죠. 예, 그래도 좀 틀린다는 거지. 네. 하면은 뭐 100개 하면은 90 몇 개 맞고 좀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급해져가지고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리는 거지. 거의 맞는 거고. 예측 히어리고로 날리기는 하죠. 네네. 히어리고 순, 히어리고 컨펌드, 히어리고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렇게. 아무튼 이제 확정이 됐다는 식의 보도가 간밤에 있었고요. 이 종류가 5천만 유로에 보너스 조항 500만 유로를 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고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 비싸요 뭔가. 네. 팔리냐는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으니까 네. 당연히 뭐 개인 합의야 예전이 지나게 됐을 거고 계약 기간은 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투엘 개빡침. 아 이제야 사주냐? 나를 사주지 이거 망할 저 초보 감독한테 사줘?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그때도 사실 사주려고 했었잖아요. 사주려고 했는데 풀럼이 대체 선수 못 구하고 그때 막 호이비르 영입설도 있었는데 호장분이 토트넘에서 경쟁하겠다 하셔가지고 왠지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눈치껏 가라. 근데 경쟁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괜한 충성심을 보여서 네. 네, 남았는데 뭐 경기도 많이 못 뛰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팔리냐 미넨까지 당시에 갔다가 런던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때도 뭐 거의 스카이 스포츠 뭐 이런 데서 다 됐다 런드리다 막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미넨에 가가지고 그쵸. 발표만 하면 바로 쓰려고 네. 사진도 찍고 옷도 받았다는데 아마 그 정도면 이제 주황 팔리냐 마킹 해가지고 유니폼도 찍어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입고 찍었을 수도 네. 있고 그냥 줬을 수도 있고 그걸 버리고 왔을까요? 기념품으로 들고 런던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에 걸어놓지 않았을까요? 그거 너무 슬픈데. 나는 간다. 1년만 기다려라.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래서 겨울에 또 간다고 그랬다가 그쵸. 겨울에 또 무산되고 너무 무산되고 1년을 끌고 이제 토마스 투엘이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못 산 게 아니고 투엘의 특징인 삐짐. 그렇죠. 안 사줘? 네. 나 축구 대충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이에른이 여기까지 오는 그쵸. 그런 악몽이 시작. 후반기에는 그래서 수비가 더 흔들렸죠. 막 네, 실전도 더 많았고. 네. 팔리냐는 어떤 선수인가? 네. 김민재에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190cm 큰 신장이 굉장히 좀 피지컬이 좋고 네. 태클과 공중볼 경합에 강점이 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선수입니다. 스포르팅 유스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1군까지 데뷔를 해서 뭐 임대를 막 다니면서 성장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22년에 풀럼으로 이적을 하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전성기 나이에 들어간 그런 선수이고 재미있는 기록이 풀럼 간 뒤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년 연속 태클 횟수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 22, 23 시즌에 148개의 태클을 시도를 하면서 네. 그 모이세스 카이세도 첼시의 클럽 레코드 이 미드필더가 100회를 시도를 했는데 요거보다 훨씬 48개가 더 많으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위가 팔리냐의 148, 2위가 카이세도의 100, 네. 3위가 이드리사 게의 97. 그 걔도 사실 이런 태클에 일각이 있는 선수잖아요. 뭐 이런 선수보다 훨씬 많이 카이세도의 1.5배를 한 거야. 네. 1위랑 2위 격차가 미친 듯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태클에 진짜 강점이 있다는 거죠. 23, 24 시즌에는 주앙 고메스 이 울버햄튼 이제 황희찬 선수의 동료인 주앙 고메스가 118개를 했는데 이 선수를 제치고 152회로 태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해 148개로 1위였는데 4개가 늘었어요. 네, 152개로 1위. 네. 팔리냐 태클할 때마다 보이시죠? 바이에른 배영진님들 제가 이렇게 태클을 잘합니다. 이러면서 4개 더 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적이 무산되고 난 뒤에 태클이 더 확성을 했네요. 보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단점도 있죠. 당연히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고 민첩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네마냐 마티치 예전에 뭐 첼시랑 맨유에서 활약했던 마티치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티치랑 비슷한 게 뭐냐면 팔리냐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수비 원툴이 아니고 네. 공도 잘 만지고 패스도 꽤 괜찮아요. 네. 또 수비 범위도 좁은 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멀리 가서 수비 열심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금 둔하다 보니까 네. 어깨를 상대보다 늦게 넣는다든지 네. 그럴 때 그냥 잡아채든지 걷어차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고 네. 음. 그
우리나라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하게 된 그 계기의 그 역습이 있잖아요. 포르투갈 역습. 그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저지하려다 실패한 선수가 이 팔리냐 선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따라온. 몸을 밀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별로 안 밀리면서 네, 그 역습을 저지를 하지 못한. 달리기 경쟁은 나는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잡아채야 된다. 맞습니다. 네, 뭐 아니면 좀 미리 예측 태클. 그래서 이런 보통은 느린 선수들이 예측 태클 이런 게 좋잖아요. 팔리냐도 좀 예측해서 하는 그런 뭐 미리 자리를 잡고 하는 태클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유료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르투갈이 포백을 쓰는 경기에서는 나오고 3백을 쓰는 경우에는 후보에 있다가 뭐 후반전에 투입이 된다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꾸준히 뽑히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수비형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드의 부재로 굉장히 좀 힘들었죠. 막 그 3선 자리에 엄청 많은 선수를 좀 돌려 썼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키미 프리시즌 제가 가서 일본 가서 볼 때만 해도 키미가 그 자리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원래도 키미였어. 이 팀은 전문 수미 없이 키미 그 자리 쓰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투엘은 싫어 나는 6번 사줘 막 이랬었죠. 아무튼 그래서 키미 나중에는 뭐 라이머 나왔었고 고레츠카 뭐 파블로비치 뭐 이런 선수들 뭐 여러 명 막 돌렸었는데 사실 포백 보호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죠. 네. 라이머도 뭐 박투박이고 뭐 그렇긴 한데 기복이 있는 선수고 그 자리를 메꾸려고 김민재 선수가 자주 튀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또 뒷공간이 발생해서 뭐 그런 대형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좀 팔리나 영입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많이 줄지 않을까. 팔리나가 튀어나가서 예측으로 미리 태클을 좀 막아주면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먼저 나가서 막아야 되는 그런 약간 판단에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적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에 혼란이 오는 상황이 적어진다. 이 표현이 정확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김민재가 안 올라가도 된다? 이거는 아니다. 그 둘은 그쵸.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너무 자주 올라가야 돼서 실수를 많이 하고서는 좀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죠. 자주 올라가서 성공만 하면 비판 안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전술이 결국에는 디테일이 좋은 팀들은 그 올라가는 게 잘못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야 될 때만 올라가게 팀이 전술을 짜줍니다. 그렇죠. 네. 김민재 나폴리 때 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간다고 욕 먹은 적 있냐? 없죠. 공격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때, 그때 왜 욕을 먹지 않았냐? 김민재가 올라가는 게 동료들이랑 딱 맞게 팀이 전술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면 그러니까 지금 현지 보도에서 나오는 게 팔리냐 수비 1명, 잭서 1명을 놓고 독일식 표현으로 잭서 1명을 놓고 다른 중원 조합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팔리냐 혼자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결국에는 김민재나 다른 센터백 그렇죠. 우파메카노든 타든 히로키든 다른 센터백도 수시로 올라가서 오히려 팔리냐 옆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안 올라가는 게 좋다가 아니고 올라가도 그게 욕 안 먹게 팀에서 팀 구조를 딱 짜주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커버를 해주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 일단 콩파니 감독 전술을 봤을 때 번리에서는 그 산데르 베르게 노르웨이 이 선수 굉장히 키가 크고 이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 뛰는 이 선수를 이제 4-4-2 포메이션의 그 중원의 한 축을 맡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이에른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드필더 옆에 있는 미드필더 한 명이 공격적으로 쓰일 테니까 센터백의 그런 커버 범위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네요. 네. 뭐 4-1-4-1에 가깝게 해서 무시알라랑 사비 시몬스를 중앙에 2에 놓는다. 약간 이런 식의 구상들이 현지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대로면은 주앙 팔리냐 앞에 수비를 도와줄 선수가 아예 없거든요. 맞습니다. 팔리냐, 김민재 다른 센터백 이들이 잘 버틸 수 있게 팀이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뭐 만약에 타가 지금 뭐 계속 시도하고 있는 타가 온다. 그런다면 타가 왼쪽에 서고 뭐 김민재가 오른쪽에 서고 그 앞에 삼각형으로 팔리냐가 서는 그런 그림을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가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예요. 지난 시즌 레버쿠젠 굉장히 공격적이고 센터백이 엄청 올라가야 되는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타는 원래 그 전부터 실수가 많기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약간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데 실수 많이 하는 오퍼메카노 같은 그런 유형인데 근데 지난 시즌 타가 갑자기 실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왜 그랬을까? 그거는 계속 말하지만 안 올라가도 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되 팀 전술에 맞을 때만 딱딱 올라가게 해주면 판단에 실수를 안 해요. 그렇죠. 판단을 내 머리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팀 전술 속에 판단이 다 녹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콩파니가 얼마나 좋은 전술 디테일을 가진 감독이냐에 따라서 김민재와 타든 뭐 다른 센터백이든 실수를 얼마나 하냐는 거기서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콩파니가 뭐
챔피언십 있을 때는 굉장히 뭐 좋은 감독이라고 칭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좀 못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전술을 뭔가 확실히 구현해줄 만한 선수 퀄리티가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에른에서 이거를 성공시켜야 좀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팔리냐 얘기를 해봤고 바이에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이토 히로키를 영입을 확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히을리고 상태인 팔리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겸 오른쪽 윙어 마이클 올리스의 영입도 뭐 성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명이 이제 영입을 하는 거네요. 다른 팀들 봤을 때는 유로 때문에 다 바쁜데 바이에른은 굉장히 뭐 필요한 부분을 일단은 영입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올리세는 유로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옵션 렐레면 낼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팔리냐도 보통은 이제 유로 기간 때문에 유로 기간에는 이적 생각 안 한다고 홀드돼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팔리냐는 뭐 원래 이 선수가 바이에른 가고 싶어하는 거는 개인 합의는 이면으로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플럼이랑만 하면 되는 네. 거였으니까 그 플럼이랑 이정료 합의가 됐다는 거죠, 뭐 이번에. 급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요나타타는 시도 중이지만 아마 독일 대표팀 캠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사비 시몬스 시몬스 굉장히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네덜란드 대표팀의 핵심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유로 끝나야 발표가 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죠. 네, 키미와 뭐 더리히트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더리히트 쪽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더리트는 네, 뭐 맨유행에 대해서 뭐 다른 뭐 팀들도 영입을 원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어쨌든 작주적으로 뛸 수 있고 또 은사인 테나 감독이 있고 또 예전에 같이 뛰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있는 맨유행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토니는 같이 뛰었나? 아무튼 같이 뛰었지 않습니까? 아약스 이중대 네. 아약스 이중대가 이제 나이를 먹고 다시 맨유에서 결합한다, 네, 결성된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정료 합의가 있는데 5천만 유로? 뭐 4천만 유로 정도에 한 6,700만 유로의 바이에른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에른은 한 1,000만 유로 정도 손해 보고 팔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웃긴 게 이 선수는 계속 싸져요. 그러네요. 그 아약스에서 유벤투스 갈 때는 8천만 네, 유로 거의 정도였어요. 1,000만 유로, 1,000억 되는 그런 수비수였는데. 그때보다 바이에른 갈 때 줄고 지금 또 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벤투스가 그러니까 이 선수의 에이전트가 협상을 잘해서 처음 아약스에서 유벤투스 갈 때 이 연봉을 너무 세게 불렀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력이 물론 괜찮은 편이지만 아주 탑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FFP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정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 선수를 지금 내보내서 연봉을 안 주는 게 이득이다 이러면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바이에른도 그래서 내보낸 거잖아요. 연봉이 너무 세다. 그래서 맨유에서는 연봉 삭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삭감이 돼야 올 수 있다. 또 키미는 한편으로 바이에른에 남으려면 연봉을 삭감해라 라는 조건으로 바이에른이 재계약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겠죠. 그렇죠. 네, 내가 독일 뭐, 대표 주전인데. 그거에다가 약간의 그 바이에른의 차세대 뭐 필립랑 그러니까 주장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인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한지 플릭 감독이 갔기도 했고, 근데 바르셀로나 사실 여력이 없죠. 흔히 쓰는 말로 레버리지를 땡긴다라고 하죠. 바르셀로나에 대해서는 매번 레버리지를 땡기는 그런 이상 뭐 이렇게 축구적인 수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축구적인 수입이지롱, 이것도 셀러리 캡에 들어가지롱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 다른 수입 하나 땡겨 오지 않으면 사기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죠. 파메카노 같은 경우는 반출 명단에 뭐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연결된 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파메카노가 은근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바이에른 갈 때만 하더라도 저 선수는 정말 크게 된다 하면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2-3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파메카노는 좀 새가슴이라. 프랑스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벌써 프랑스가 저 선수도 연봉을 올리고 싶겠지. 그렇죠. 네, 그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 아니면은 파메카노를 받을 수 없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바이에른 선수 중에서는 코망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코망이 얘기 있네요.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설 수준이지만 뭐 음바페의 대체자를 여기저기서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약간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의 간판 팀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색채가 너무 약했는데 지난 시즌부터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 독일의 바이에른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대표들을 막 긁어 모으거든요. 그렇죠. 콜로무아니 뭐 덴벨레, 뭐 바르콜라 뭐 이런 선수, 뭐 바르콜라, 육성한 자이르 에메리, 수비수 파바르. 네, 리카르란데스? 리카를 샀고 파바르는 인테를 갔지. 파바르 인테를 수비수 리카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대표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코만 가능성 정도는 있다.